산토끼가 똥을 누고 간 후에 혼자 남은 산토끼 똥은 그 까만 눈을 말똥말똥하게 뜨고 깊은 생각에 빠졌다. 지금 토끼는 어느 산을 넘고 있을까? 송찬호의 시 산토끼 똥의 전문을 읽어드렸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장의 소리 새 진행자 김진여입니다. 낯선 목소리에 당황하셨죠? 그동안 김민정 시인께서 문장의 소리를 재밌게 이끌어주셨는데 개인적인 사정으로 갑작스럽게 제가 문장의 소리를 이어서 받게 되었습니다. 문장의 소리가 3월부터 새롭게 청취자를 만나게 됩니다. 우선 제가 진행을 맡게 되었고요. 그리고 그동안 간간히 해오던 공개방송을 앞으로는 한 달에 한 번 셋째 주 화요일 저녁에 이곳 예술가의 집에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문장의 소리는 모든 분들께 열려있는 방송이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문장의 소리 페이스북 페이지나 웹진 문장의 행사공지 게시판에서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한 사람이 말을 걸어오네. 저기 내 얘기 좀 들어볼래요. 그 순간 바람이 한 줄기 불어와 책장을 넘기고 가네. 이것이 당신의 말들인가요? 참 아름다운 문장이군요. 다시 바람이 한 줄 불어오면 우리는 친구가 되네. 당신과 나는 친구가 되네. 문장의 소리. 오늘 문장의 소리를 열어주실 작가님은 얼마 전 첫 작품집 지극히 내성적인을 출간하신 최정화 소설가이십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관객들과 문장의 소리 청취자들한테 인사 말씀 먼저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에 지극히 내성적인이라는 소설집을 발표한 소설가 최정화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소설집이 나온 지 한 달 정도 됐는데요. 많이 바쁘시죠? 근황을 좀 여쭐까요? 네, 소설집 나와서 소설집 출간과 관련한 일들 진행하면서 매일 밤 자기 전에 인터넷으로 소설집 제목을 검색해 보면서 어떻게 읽으셨는지 굉장히 궁금해하고 있어요. 그럼 지금까지 그 일종의 리뷰, 본인의 리뷰를 해보셨던 것 중에 가장 인상 깊었던 일종의 독후감이랄까요? 그런 것들이 있을까요? 사실 좋은 반응도 되게 많았었는데 네. 기억에 남는 거는 되게 성격이 밝고 명랑하신 분이었는데 지극히 내성적인 살인의 경우라는 단편의 화자의 심리를 이해하기 어렵다라는 분이 지금 생각이 나네요.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그분께 뭔가 이 화자의 심리를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 지극히 내성적인이라는 제목이 인상적이에요. 그래서 소설을 좋아하는 분들 혹은 문학을 좋아하는 분들한테는 호기심이 가득한 제목으로 여겨지는데 이 제목을 소설의 이 표제로 정하게 된 계기랄까 이유를 여쭤봐도 좋을지요? 네, 처음에 그러니까 표제작을 뭘로 할까를 고민했고 마지막에 고민했던 두 작품이 구두랑 네. 지극히 내성적인 살인의 경우였고요. 결정을 한 다음에는 지극히 내성적인 살인의 경우가 전체 소설의 분위기를 다 아우르지 못한다. 왜냐면 살인이라는 단어가 주는 좀 그게 커서 네. 뭔가 그 기대가 좀 달라질 것 같아서 그 뒷부분을 빼고 지극히 내성적인이라고 적었고 사실은 원래 이 단편의 초고 제목이 지극히 내성적인이었어요. 네.
그 결과적으로는 굉장히 탁월한 네. 선택이 된 셈인 것 같은데요. 저는 틀리라는 작품을 아주 흥미롭게 읽었어요. 네, 감사합니다. 최근에 읽은 소설 중에 참 제가 굉장히 공감할 수 있는 지금 스토리를- 결혼 생활에 네, 결혼 생활을 하고 있는 저로서는 아주 공감이 크게 되는 작품이었는데 읽다 보니까 이 최정화 소설집에는 어떤 평범한 일상성 속에서 경험하게 되는 일종의 균열들, 그게 인물들이건 네. 일종의 어떤 사건들이건 그 균열들을 아주 기민하게 포착하고 그걸 이야기화하는 능력이 탁월하신 것 같아요. 지극히 내성적인이라는 제목처럼 우리가 일상적으로 경험하는 어떤 관계들, 사람들, 사건들 속에서 이 내성적인이라는 키워드로 뽑아낼 수 있는 지점들에 흥미를 갖게 되신 이유가 있으신지요? 처음에는 사실은 전체 소설이 다 인물이 내성적이라는 생각은 못했고 이 단편집의 제목으로서 내성적이라는 단어가 들어갔는데, 그러니까 책을 엮고 나서 생각해 보니까 되게 재미있는 게, 제가 쓸 때는 의식을 하지 못했는데 뭐 어떤 불균등한 관계에서 그 관계를 역전시킨다거나 일상 속에 뭐 틈새나 균열, 불안 이런 것들, 혹은 인물들의 성향 이런 것들이 계속 비슷하게 반복되고 있다라는 거를 발견해서 스스로도 좀 내 작품을 되돌아보는 시간이 되었던 것 같아요. 책에 출간한 게. 그 점은 최정화 작가의 모습하고도 닮은 부분이 있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 제가 내성적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요? 사람들은 아니라고. 아니신 것 같은데요. 아마 그러니까 제가 내성적이라고 생각한 거는 이제 자기 표현을 일상생활에서 잘 하지 못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내성적이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고, 그래서 제가 일반적으로 일상생활에서 주변 사람들한테 관심을 가질 때 혹은 더 눈길이 가는 사람들은 조금 더 활발하고 적극적인 사람들보다는 이렇게 조금 내성적이고 자기 표현을 잘 하지 못하는 혹은 약자인 그런 사람들에게 많이 관심을 가졌었고, 그래서 소설 속의 인물들이 그렇게 등장을 했던 것 같고, 실제로 저는 굉장히 활발하게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뭐 배우거나 뭐 하고 사람 만나는 거 좋아하고 그런 성격인 것 같아요. 네, 아마 최정화 작가의 내성적인 면이 소설 속의 인물들로 변신하고 있는 것 아닐까, 순간순간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작품집을 보통 읽게 되면 제일 먼저 여러분들 어떤 것 살펴보세요? 시집이든 소설집이든 작가의 말을 먼저 보죠. 그렇죠? 최정화 소설가의 이 지극히 내성적인이라는 소설집도 작가의 말이 굉장히 많이 회자가 되고 있고 세간의 이목을 받고 있어요. 아마 최정화 작가의 일종의 소설론 같은 멘트들이 쓰여져 있기 때문이겠죠. 제가 좀 한 문장 읽어볼게요. 내가 소설을 쓸 때 의지하는 것은 흐름에 대한 감각인데 나는 이야기가 입을 벌렸다가 다무는 느낌을 좋아한다. 라는 문장이 있어요. 그런데 작가의 말에 그런 멘트도 있었어요. 소설을 잘 쓸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고민하는 것을 좋아한다. 라는 첫 번째 문장도 기억이 나는데요. 이야기가 입을 벌렸다가 다무는 느낌과 소설을 잘 쓸 수 있는 방법, 최정화 작가가 생각하는 그것이 일종의 상관관계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봤는데 네. 작가님의 생각을 한번 좀 더 듣고 싶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저는 약간 소설 쓸 때 되게 독자들이 이 부분을 읽을 때 어떤 것을 받아들이고 어떤 심정일까라는 거를 항상 염두에 두고 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읽을 때는 이런 걸 느꼈으면 좋겠어라고 설정을 되게 확실하게 하고 쓰는 편이고, 네. 전체적으로 마치 음악 들을 때처럼 이제 음악이 되게 시작과 끝이 있고 그 사이가 되게 유연하게 흘러가서 하나의 각기 다른 음표지만 하나의 덩어리처럼 이렇게 딱 정서를 건드리잖아요. 그런 것처럼 내 소설도 그렇게
이렇게 다가가서 스며들듯이 음악을 들려주고 어떤 부분에서 독자를 감동시키고 또 끝을 마무리를 정확하게 짓고 그런 전체 흐름을 되게 신경을 쓰면서 쓰는 편인 것 같아요. 네. 그거는 다르게 말하면 작품의 완성도가 굉장히 높다는 말일 것 같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그 플롯이나 일종의 그 이야기 구성 방식이 아주 치밀하게 구성된 후에 머릿속으로 구상을 하신 후에 집필을 하시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드는데 작품 쓰는 스타일도 그런 편이신가요? 작품 쓸 때는 작품마다 다 다르게 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작품 같은 경우는 되게 보여주고 싶은 결말이 있어서 그 결말을 향해서 이렇게 달려가는 느낌으로 쓰는 작품도 있고 어떤 작품은 또 막 문장에 되게 리듬감 있게 계속 이어지면서 쓰게 되는 경우도 있고 작품마다 쓰는 시기나 쓰는 방식은 많이 다른 것 같아요. 예. 그렇군요. 그 작품이 굉장히 유머러스하다라는 평가도 많이 받고 있으세요. 스스로 난 재밌는 사람이야라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사실 제가 너무 재미가 없어서 뭐 이렇게 작가와의 대화를 나누는 자리나 이런 게 너무 부담스러웠어요. 오히려 책이 더 팔리지 않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재미없으신가요? 아직까지는 잘 모르겠죠. 조금 후에 아마 재밌는 광경을 보실 겁니다. 네. 유머가 되게 그 재치가 있고 상황 막 농담을 잘하고 이런 사람은 아닌데 제 생각에 제 소설에서 유머러스한 부분이 나온다면 거리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진지하거나 무겁고 막 정서적으로 울림을 많이 주고 싶은 작품들은 좀 화자랑 1인칭으로 설정을 해서 조금 가까이서 들여다보는 느낌인 거고 그다음에 조금 3인칭이나 이렇게 멀리서 작품을 서술한 경우에는 거기서 자연스럽게 유머가 나오는 것 같아요. 우리가 자기 일은 다 진지한데 남의 일은 웃기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거기서 나오는 유머인 것 같아요. 네, 그렇군요. 지금 말씀을 듣다 보니까 그 소설을 쓰신 지가 꽤 오래되셨고 아마 습작품도 이런 경우는 많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습작을 몇 편 정도 하셨나요? 습작을 많이 했다고 하면 되게 그렇죠. 못한 사람 같은데 글을 못 써서 오래 쓴 것 같은데 저는 되게 많이 썼어요. 한 50편 정도를 썼고 그래서 그냥 되게 좋게 해석하면 스스로 충분히 훈련이 됐다, 연습을 많이 했다라고 좀 자신감 있게 말씀드리는 것 같아요. 아, 네. 이 자신감은 훈련에서 오는 습작에서 오는 자신감 부럽습니다. 그래서 아마 지금 지극히 내성적인이라는 소설집이 많은 평론가와 소설가와 독자들에게 사랑을 받고 있는 것 같아요. 오랜만에 읽는 이야기 구조가 아주 탄탄한 소설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오늘 최정아 작가가 골라오신 부분을 좀 들어볼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지극히 내성적인이라는 소설집에서 한 부분을 골라오셨는데 어느 부분을 읽어주실 건가요? 네, 제가 읽을 부분은 오가닉 코튼 베이브라는 소설의 마지막 부분인데요. 그러니까 이 소설은 계속해서 자신의 불안으로부터 도피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다른 일에 열중하면서 그 일을 바꿔가면서 자기 행동을 반복하는 여자 이야기이고 그 소설의 마지막 부분을 읽어드리고 싶습니다. 네, 최정아 작가의 목소리로 들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비밀을 말하자면 그녀는 여전히 악몽을 꾼다. 예전과 달라진 점이 있다면 꿈의 내용을 더 이상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그녀는 비명을 지르며 잠에서 깨어났다가 그가 자기 소리에 깨지 않았는지를 확인한 뒤에 조용히 등을 돌린 채 이마에 땀을 닦아냈다. 그녀는 눈을 감고 나뭇잎이 부딪히는 것 같기도 한 그의 코 고는 소리를 들으며 다시 잠을 청해보지만 잠은 마치 그녀에게는 허락되지 않은 무엇인 양 다가올 기미를 보이지 않는다. 그녀는 잠시 뒤척이다 결국 이부자리를 빠져나와 주방의 장식장에서 술병을 꺼낸다. 세 잔쯤 마셨을 때 다리를 꼬고 앉는다. 그리고 다시금 다가올 불행, 목 디스크의 재발을 전혀 눈치채지 못한 채
하루치의 긴장을 모두 잊고 마음껏 경추를 일그러뜨린다. 그녀가 그렇게 알코올의 기운을 빌려 겨우 잠에 들면 이제 그들 부부는 정답고 아름다운 코골이 이중주를 시작한다. 그 소리는 고단하게 잠든 세상 사람들의 모든 어린 시절과 그들의 무의식 속에 자리 잡고 있는 자궁 안에서의 애틋한 기억, 끝도 없이 모습을 바꿔가며 평온한 현재를 위협하는 온갖 두려움의 요소들에 조심스럽게 안녕을 고한 듯하다. 네, 여기까지. 네, 잘 들었습니다. 이 부분을 특별히 골라오신 이유를 좀 묻겠습니다. 사실 제가 소설 발표하고 나서 제일 많이 들었던 질문이 결말에 대한 얘기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특히나 뭐 구두나 지극히 내성적인 살인의 경우 같은 경우에는 결말이 조금 주는 어떤 효과가 컸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고, 오가닉 코튼 베이브 같은 경우에는 결말이 재미없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사실은 네. 이 여자가 이전에 버려놓은 일에 대한 아무런 해결을 하지 못한 채로 그냥 잠을 자는 거를 끝이 났는데, 쓰고 나서 나는 왜 이렇게 썼을까, 그리고 나는 왜 여기가 정확한 끝이라고 생각했을까라고 생각해 봤을 때, 이 소설을 쓸 때는 이게 사실은 이야기랑 삶이 되게 많이 다르잖아요. 네. 그래서 이야기 속에는 명확한 시작이 있고 끝이 있고 어떤 사건이 벌어지면 반드시 해결이 되고, 하지만 일상 속에서는 그게 언제 시작됐는지도 모른 채 시작이 돼 있고 끝도 나지 않고 그냥 약간의 변주를 통해서 계속 반복이 되고, 그래서 이 소설은 이렇게 그냥 잠을 자면서 끝나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고, 그래서 스스로는 되게 좋아하면서 쓴 결말인데 다른 분들이 또 좀 좋아해 주셨으면 해서 읽어봤습니다. 네, 다시 한번 저도 읽어보고 지금 작가님의 말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전업 작가가 되셨죠? 네. 그러면 더 이상 비정규직은 일을 하시진 않나요? 다른 일을 제가 지금 연재하고 있는데, 연재 시작하면서부터는 그러니까 사실은 제가 습작 기간이 굉장히 길었잖아요. 네. 그게 작품을 열심히 썼다기보다는 제가 늦게 등단을 해서 습작이 많았던 건데, 다른 일을 늘 하면서 썼던 게 스스로 되게 불만스러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나는 글만 쓰고 싶어라는 욕심이 있었어서 한 1년 정도는 지금 글만 쓰고 다른 일을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성격이 굉장히 밝아졌어요. 그렇죠. 하고 싶은 네. 일을 하면서 산다는 건 굉장히 행복한 일이지만 사실 또 우리가 글만 쓰면서 살고 있지는 않잖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 글을 쓰지 않는 시간.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글을 쓰기 위해 에너지를 모으는 시간이라고나 네. 할까요? 자기 자신을 좀 글로부터 해방시키는 네. 그 시간을 어떤 일로, 어떤 방식으로 보내시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뭔가 배우는 거 되게 좋아하는데 이제 언어를 떠나서 다른 영역을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몸짓 이런 거. 뭐 어디 보니까 브라질 무예, 카포에라 이런 것도 네, 네. 배우셔서 예. 하신다고. 그래서 뭐 그림을 그리거나 뭐 음악을 듣거나 뭐 이런 것들 되게 좋아하는데, 그러고 났을 때 스트레스 되게 많이 풀리는 것 그렇죠. 같고, 네. 그래서 이 악기도 이렇게 준비해 오셨군요. 요즘 네. 한참 빠져 있는 악기인가요? 네, 지금 저 악기는 아프리카 악기인데요. 카포에라 할 때 사용하는 악기이고, 지금 이 조용하고 아담한 분위기에 전혀 어울리지 않은 약간 원시적인 느낌의 정확하게 어울릴 것 같아요. 그래요? 아주 적합한 소리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한번 우리 연주를 청해보는 건 어떨까요? 네. 큰 박수로 부탁드립니다. 제가 연주라고 하기는 좀 부끄러운 게 저게 배운 지 얼마 안 돼서 지금 한 도미솔 수준인데 한번 느낌만 한번 들어보세요. 저희는 모르니까요, 그죠? 도미소리 최고의 소리로 들릴 것 같습니다. 준비가 다 되시면 말씀해 주세요. 네, 열심히 듣겠습니다. 다시 한번 박수를 부탁드릴까요? 끝난 건가요? 네.
재밌게 잘 들었습니다. 아까 재미없는 사람이라고 하셨는데 아주 재밌는 연주였다고 생각합니다. 어디가 도구 어디가 미인지 여러분이 찾으셨어요? 네. 조금 더 연습을 하셔서 네. 저희가 다음에 최정아 작가를 모셨을 때는 네. 한국의 완성된 멋진 제가 아프리카 음악을 좀 다음 들었으면 주에 좋겠습니다. 다른 팟캐스트에 나가기로 했는데 네. 그 팟캐스트에서 저한테 저거 연주해달라고 하신 거예요. 근데 이 방송이 나가면 저 취소당할 것 같아요. 더 연습을 한 후에 한번 생각해 보시길 농담이고요. 재밌게 잘 들었습니다. 그 악기까지 들어보니까요. 그 최정화 작가는 사실 글 쓰는 일에 굉장히 집중하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거기서 오는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방식을 아주 잘 본인만의 방식을 갖고 계신 작가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 지금 문창과 학생들이신 거죠? 그죠? 최정화 작가의 이야기를 듣기 위해서 많은 분들이 이 자리에 와주셨는데요. 최정화 작가의 이야기를 그 어느 정도 들었는데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작가에게 질문할 수 있는 시간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가의 사인본 책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말씀해 주시죠. 안녕하세요. 습작 기간 중에 그래도 되게 늦게 하셨다고 했잖아요, 등단을. 그때 지치지 않고 글을 쓰게 한 원동력이 그저 글을 쓰는 게 재밌어서 뿐만이 아니라 다른 것도 있을 거라고 제가 생각을 하는데 혹시 어떤 게 있었을까요? 제가 그러니까 다른 일을 하면서도 되게 많은 거를 배웠고 보람도 느꼈고 했는데 계속해서 글을 쓰고 있었던 거는 그게 내가 가장 좋아하고 나랑 어울리는 일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생각해보면 사실 저는 글 쓰고 나서 굉장히 많이 밝아졌다라고 할까요? 그랬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이 자기랑 잘 맞고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했을 때 가장 행복하고 그런 게 아닐까. 예, 저는 사실은 글 쓰는 게 그렇게 그 습작 기간이 물론 마지막에는 나는 왜 안 되지 포기해야 되나라는 그런 잠깐 고민이 있었지만 그 글 쓰는 동안 크게 어렵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글 쓰는 동안 오히려 내가 되게 편안하고 예, 그래서 그 시간을 견뎠다라기보다는 예, 그냥 오히려 글쓰기가 나한테 더 필요했고 그냥 자연스럽게 글을 썼다라는 느낌이 더 강한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네. 다른 분도 궁금한 점 있으시면 편하게 말씀해 주세요. 네. 저 일단 소설 재밌게 네, 읽었고요. 감사합니다. 저는 소설에 대해서 질문하고 싶은데 저는 이 소설집의 경우에 거리가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예를 들면은 판비치 같은 경우에는 남자가 호텔 방까지 들어가는데 이제 사람들을 많이 지나치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전부 다 모르는 사람들이고 그래서 거기에 뭔가 대화 같은 게 없고 그리고 구두 같은 경우에도 거실에서 탁자에 앉은 세 사람을 바라보는 장면들이 나오잖아요. 네. 그런 거랑 아니면 타투의 결말 같은 경우에도 카메라로 딸의 타투를 보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게 뭔가 작품 내에서 인물 사이의 거리뿐만이 아니라 독자들이 읽을 때도 뭔가 거리감을 느끼고 뭔가 단절감 그런 걸 느끼게 되는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네. 예, 저도 거리는 굉장히 중요한데 이제 소설에서는 화자가 등장을 하니까 그 화자가 그 사건을 바라보는 거리에 따라서 소설 전체의 분위기가 달라지고 그 전체 소설이 어떻게 흘러가는지도 달라지고 그러니까, 예, 중요한 요소이고 쓸 때 그 지점을 설정해놓고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내가 감정이입을 하기 되게 어려운 상황일 때는 오히려 1인칭으로 되게 가깝게 써버리고 내가 충분히 그 감정을 느낄 수 있을 정도로 가깝게 느껴질 때는 차라리 거리를 두고 써서 쓰는 게 저한테는 더 좋은 것 같아요. 예. 그런 부분이 독자들한테 더 좀 편하게 다가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나름의 작법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한 분만 더 말씀 들어볼까요? 궁금한 점 있으세요? 그 처음에 가볍게
단편집 전체 소설을 다 읽어보진 못했지만은 대체적으로 불안이나 균열이 내재되어 있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보통 외부로부터 촉발돼서 이렇게 그 불안과 아니면 히스테릭이 폭발한다고 생각을 했는데 구두 같은 경우만 보더라도 다시 한번 읽어보면 그게 외부로 인해 촉발이 되었지만 결국에 그 불안이라든가 그런 신경증이라든 게 본인이 원래 가지고 있던 것이 그냥 외부로 인해 촉발되었다고 다시 읽어보니까 그렇게 읽어졌거든요. 그렇다면 그 전반적인 지극히 내성적인에 나오는 등장인물들 대부분이 가지고 있는 그 불안은 결국 그러면 어디서 오는 건가라는 질문을 한번 해보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그러면 제목에서처럼 내성적인이라고 평가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성격적이라고 우리가 지칭할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은 그게 뭐 사회에서 오는 것인지 아니면 뭐 시대에서 오는 것인지 그게 좀 궁금했습니다. 그것도 그러니까 그 작품마다 약간의 차이가 있을 것 같은데 뭐 인간의 근원적인 불안을 표현하는 것도 있고 혹은 어떤 계층 간의 갈등 때문에 그 관계사에서 적대감이 느껴지고 그런 적이 때문에 어떤 불안이 촉발되는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좀 다양하게 볼 수 있을 것 같고 그거는 예 그럴 것 같아요. 딱히 제가 나는 어떤 굉장히 개인적인 관계의 불안을 말하고 싶어 이런 식으로 설정을 한 건 아니고 그냥 자연스럽게 쓰다 보니까 제가 그런 불안이라는 감정에 대해서 계속 쓰게 됐고 작품마다 어떤 작품 같은 경우는 어떤 현대 우리나라의 모습 사회상이 좀 더 많이 들어간 경우도 있고 그럴 경우에는 그런 사회적인 불안에 대해서도 얘기해보고 싶었던 작품들이 있었던 것 같고 그냥 또 개인적인 관계나 그런 둘 사이에 어떤 친밀감이 어긋나면서 나타나는 관계들 지극히 이런 같은 경우는 그런 식의 불안을 표현해 보려고 했던 적도 있고 좀 다양하게 읽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벌써 이야기 듣고 또 최정화 작가의 연주도 듣고 하다 보니까 괜히 한 것 같아요. 아닙니다. 저희가 나눌 수 있는 시간이 벌써 다 된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문장의 소리 청취자들을 위해서 그리고 여기 앉아 계신 관객분들을 위해서 마지막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첫 책 내고 이렇게 좋은 자리 마련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와주신 분들께 더 재미있고 알찬 시간 보내드렸어야 되는데 예, 제가 말주변이 좀 내성적이라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장편도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어제 문득 단어 하나를 만났습니다. 단어는 무수한 이야기와 멜로디를 싣고 오네요. 오늘은 그 음악을 좀 찾아 들어야겠습니다. 어제의 단어, 오늘의 멜로디, 양양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양양이라고 합니다. 2016년이고 또 이제 봄이 오고 문장의 소리도 새롭게 단장 개편을 맞이해서 또 오늘부터 DJ도 김신여 시인으로 바뀌셨고 저도 오늘부터 그 곁에서 어떤 재미난 이야기 따뜻한 것들 좀 나누어 보려고 코너 어제의 단어 오늘의 멜로디라는 코너를 맡게 되었어요. 제 소개를 좀 해야 할 텐데 저를 뭐 모르시지요? 다 모르시는 거예요. 저는 노래를 만든 노래를 부르는 사람입니다. 불렀었는데 노래만 부르다 보니까 조금 마음속에 답답함이 있더라고요. 답답함이 있어서 그것을 또 글로 에세이로 써서 부끄럽지만 에세이집을 발표를 했어요. 그래서 뭐 이때까지 나온 음악들이나 아니면 쓸쓸해서 비슷한 사람이라는 에세이 찾아서 보시면 앞으로 또 이 코너를 맡아서 하는 이 양양이라는 여자는 어떤 사람인가 더 쉽게 아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요새는 이렇게 다들 휴대폰 가지고 모르면 검색들 바로바로 해보시잖아요.
아마 뭐 네 해보셔도 돼요. 지금 해보시면 아마 강원도 양양이 제일 먼저 나올 겁니다. 이 코너는 오늘처럼 이렇게 앞에 여러분들과 함께 마주 앉아서 공개 방송 형식으로 한 달에 2번 방송을 할 테고 또 2번은 뭐 녹음실에서 할 텐데요. 오늘 같은 경우는 이렇게 아름다운 소녀분들이 가득 앉아 계셔서 네, 따뜻하고 아주 좋습니다. 혼자 이야기를 해 나가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그 이렇게 적극적인 참여가 절실히 필요해요. 뭐 이렇게 소리 마음껏 내셔도 돼요. 뭐 이렇게 이제 뭐 긴장하고 이런 거 없이 뭐 소리 한번 좀 내주세요. 네, 소리도 내주시고 또 이 이야기 제 이야기 들으시면서 뭐 중간에 드는 생각들 그리고 뭐 그 단어에 대한 이야기 아니면 뭐 나누고 싶은 뭐 정보 뭐 어떤 것이든 써서 지금 종이랑 그걸 벌써 다 받으셨네요. 써서 사연을 주시면 또 그것도 이 자리에서 바로바로 읽고 또 소개된 분들께는 선물도 드리고 하겠습니다. 오늘의 단어는 피아노 학원이에요. 피아노 학원. 제가 청룡 피아노 학원으로부터 문자를 2통 받았는데 그 문자가 제가 예전에 이제 피아노 학원을 좀 배우려고 동네를 다니면서 피아노 학원 번호를 좀 수집해다가 이제 전화를 걸어서 물어봤죠. 여기 뭐 레슨은 언제 어떻게 하며 뭐 가격은 어떻게 되며 뭐 이런 것들. 이제 그렇게 하고 나서 다니지 못하고 저는 또 피아노를 잊은 채 살고 있었는데 문자가 온 거예요. 첫 번째 문자. 청룡 피아노 학원입니다. 바쁜 일 끝나셨나요? 제가 바빠서 바쁜 일 끝나면 나중에 간다고 했나 봐요. 바쁜 것도 없었는데. 바쁜 일 끝나셨나요? 시간 될 때 한번 오세요. 이렇게 남기셨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구나. 청룡 피아노 하고 있었는데 한 달 전쯤 또 다시 문자가 왔습니다. 2016년 새해가 밝은 지 벌써 2달이 다 되어 갑니다. 올해 계획으로 꼭 피아노 한번 배워보는 건 어떠세요? 청룡 피아노. 이렇게 오신 거예요. 그래서 그렇지. 사실 피아노 배우기, 피아노는 제 인생의 약간 수건 사업 같은 것이어서 몇 해 전부터 이제 새해가 되면 항상 노트 일기장 같은 걸 준비하잖아요. 항상 앞에 올해는 이거 해야 되겠다. 이거 적을 때 항상 피아노를 적어놨었거든요. 피아노 배우기, 피아노 학원 알아보기 뭐 이런 것들. 그랬었는데 올해는 양심이 있어서 못 적겠더라고요. 하도 계속 적기만 하고 실천을 안 해서 게다가 또 이젠 적을 필요가 없는 게 이렇게 또 학원에서 알아서 문자도 보내주시고 아예 마음속에 이제 각인이 된 거죠. 그래서 어릴 때 다들 피아노 학원은 한 번씩 다 다녀보시지 않으셨어요? 다 다녀보셨죠? 지금 어떠세요? 피아노 칠 줄 아세요? 칠 줄 아시는 분도 계시고. 저는 어릴 때 피아노 학원을 거의 90%가 다닌다고 쳤을 때 피아노 학원을 어릴 때 다닌 사람을 2 부류로 나뉜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부류는 이제 뭐 피아노 바이엘, 체르니 100번, 30번 이렇게 치다가 이제 음표가 점점 복잡해지고 도저히 따라갈 수 없고 그 한 번 칠 때마다 지워야 하는 이 사과가 압박으로 느껴지기 시작하고 도저히 견딜 수 없어서 피아노 의자를 박차고 뛰어나가서 영영 피아노와 멀리 되는. 그래서 피아노 칠 줄 아세요? 물어보면 어릴 때 학원 다녔는데 지금 다 까먹었어요 라고 말하는 사람. 또 한 부류는 잘 참고 그 사과 압박 없이 사과 지우는 것 쾌감을 느껴가면서 멜로디 선율, 피아노의 선율 아름다운 것을 느껴가면서 고비를 넘기고 계속 피아노를 쳐서 피아노를 치면서 사는 사람, 피아니스트건 아니면 피아노로 밥을 벌어먹고 살 수 있는 사람, 이 2 부류인 것 같아요. 저는 당연히 전자입니다. 전자 그 압박을 도저히 견디지 못하고 그 맛있는 사과가 너무 미워 보일 정도로 그래서 뛰쳐나갔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엄마를 애꿎은 엄마를 원망하죠. 그때 애가 뛰쳐나간다고 그렇게 해서 될 일인가. 한 번 더 학원에 넣어주었더라면 내가 지금쯤은 이렇게 피아노 배우기가 수건 사업이 아니라 즐겁게 그냥 치면서 살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원망을 좀 했었어요.
이쯤에서 제가 피아노 학원, 피아노 생각했을 때 소개해드리고 싶은 음악을 하나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는데, 소개해드릴 곡은 쇼팽입니다. 쇼팽의 녹턴 제2번 E플랫 장조 작품 번호 9번의 2입니다. 원래 클래식 제목이 이래요. 뭐 거기는 뭐지 무슨 뭐 노래 제목처럼 이렇지 않고 작품 번호 뭐 이렇게 됐죠. 녹턴이라는 음악은 조용한 밤의 분위기를 나타낸 서정적인 피아노 곡이라고 하는데요. 쇼팽은 그 클래식 음악가들 중에서 뭐 베토벤 하면 교향곡, 그 다음에 뭐 하이든 하면 가곡 막 이런데 피아노 하면 쇼팽이에요. 쇼팽이 피아노를 너무너무 사랑해서 피아노 곡을 만드는데 아주 많은 온 마음을 쏟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쇼팽이 피아노의 시인이라고 불리기도 한다고 하는데 오늘 그 잠깐 소개해드리고 싶은 그 녹턴 제2번 E플랫 장조 작품 번호 9번의 2 이거를 한번 들어볼게요. 어떤 건지. 아마 들으면 이거 하실 거예요. 이게 제목이 바로 녹턴 제2번 E플랫 장조 작품 번호 9번의 2입니다. 하시죠. 이 팟캐스트의 특성상 음악을 전곡을 들려드릴 수가 없어서 이렇게 소개만 드리고 나중에 꼭 집에 가서 찾아 들으시라고 제가 제목을 또 한번 말씀드리자면 녹턴 제2번 E플랫 장조 작품 번호 9번의 2였습니다. 제가 쇼팽을 너무너무 좋아하게 된 건 제가 가지고 있는 이 그 MP3 플레이어에 클래식 음악이 쇼팽, 제가 어떻게 여기 음악을 저장하는지 몰라서 친구가 한번 탁 넣어준 음악을 그냥 계속 이렇게 듣고 살고 있는데 클래식 음악이 쇼팽과 바흐밖에 없는데 바흐는 또 음이 막 튀더라고요. 그래서 쇼팽만 열심히 듣고 있는데 열심히 들었더니 정말 하나하나가 너무 아름답게 들리면서 내가 어릴 적에 이런 이 쇼팽의 멜로디, 이 아름다운 선율을 아름답다고 느꼈더라면 학원을 뛰쳐나오지 않고 즐겁게 피아노를 계속 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쇼팽의 곡들, 녹턴뿐만이 아니라 정말 많은 피아노 곡들 있는데요. 한번 꼭 나중에 찾아서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뭐 지금 앞에 굉장히 열심히들 적고 계신데 뭐 적고 계세요? 제목? 뭐 사연 뭐 하시고 싶은 이야기 이런 것들 써주셨으면 저한테 건네주시면 제가 또 소개도 해드릴게요. 뭐 먼저 한번 읽어볼까요? 사연을 뭐 어떻게 자유롭게 쓰시면 되냐 해서 아마 오늘은 저희가 첫 방송이고 해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적극적으로 안 써주실 것만 같은 불안한 예감에 미리 짰어요. 저희 문장의 소리 작가 미녀 작가에게 자 피아노 학원에 대한 이야기를 달라. 정말 열심히 써주었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초등학교 4학년이 되었을 때 피아노 학원에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옛 주택을 개조해 만든 오래된 학원이었어요. 악기를 배우는 일은 상상과는 좀 달랐습니다. 좁은 방 안에서 같은 마디를 반복해 연습하는 일에도 연습표에 작은 동그라미, 그러니까 그 사과, 작은 동그라미를 그리는 일도 금방 실증이 났어요. 자세가 흐트러질 때마다 손등을 때리는 원장 선생님도 싫었습니다. 저는 어느 날부터 선생님들께 눈도장을 찍은 뒤 뒷마당으로 도망을 쳤습니다. 그리고 학원이 건너다 보이는 놀이터에서 해가 질 때까지 흙놀이를 하고 그네를 탔습니다. 아득히 들려오는 피아노 소리가 좋았습니다. 저는 지금도 듣는 쪽을 훨씬 더 좋아하는 사람으로 잘 살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적어주었네요. 네, 저랑 똑같은 부류의 인간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피아노 학원 뛰쳐나와서 이제 피아노 치지는 못하고 듣는 걸 네, 낙으로 살고 있는. 그쵸. 모두 아마 다 비슷한 경험들 하면서 어릴 때 그랬었을 것 같아요. 피아노 학원. 또 하나 주셨는데 내 나이 10살 피아노 학원이 너무 싫었어요. 내 나이 37
학원이 다시 너무 가고 싶어요. 왜 그럴까요? 저랑 비슷한 거죠. 저도 너무 가고 싶어서, 너무 피아노를 다시 치고 싶어서 매년 수건 사업이 된 것처럼. 왜 그럴까는 아마 자신이 가장 잘 알지 않을까요? 저한테 물을 일은 아니고요. 가만히 생각해보면 내가 왜 피아노를 지금은 다시 치고 싶을까 생각해보면 아마 피아노 앞에 앉아서 어떤 음표를 따라 그 소리를 자기가 스스로 낸다는 것이 얼마나 멋진 일인지, 즐겁고 소중한 일인지를 크면서 알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 이 사연 보내신 분은 우리 같이 피아노 학원 같이 한번 알아봐요. 첫 번째는 쇼팽 음악 소개를 해드렸고, 두 번째 멜로디 소개해드리고 싶은 것은 빌리 조엘의 피아노맨입니다. 혹시 이 노래는 다 아시나요? 그리고 사실 제목이 피아노맨이어서 너무 뻔한 연결 아니냐. 어떻게 그렇게 식상하게 피아노 학원 얘기한다고 피아노맨을 들고 오냐 하실 수 있으실 텐데, 저도 그렇게 해서 좀 망설이다가 꼭 소개해야 되겠다고 생각이 든 포인트가, 제가 뮤직비디오를 최근에 봤어요. 저는 음악을 그냥 듣는 편인데 뮤직비디오를 찾아봤는데 왜 이런 뮤직비디오 있잖아요. 그냥 이야기 그대로 묘사하는, 흘러가는 비디오. 그러니까 뭐 만약에 나는 아침에 밥을 먹었습니다. 반찬은 멸치 반찬이었습니다. 이러면 카메라가 이제 제가 밥을 먹고 있는 걸 잡고 그 다음에 반찬으로 들어가서 멸치 볶음 이렇게 나오는, 그대로 따라가는 그런 뮤직비디오더라고요. 빌리 조엘의 피아노맨이. 피아노맨, 저는 가사를 예전에는 그렇게 신경 쓰면서 듣진 않았는데요. 이 뮤직비디오를 보니까 가사가 무슨 내용인지 너무나 알겠고, 너무나 애틋하고 따뜻하면서도 슬프기도 하고 신나기도 하고 오만 가지 감정이 다 들었습니다. 그 뮤직비디오 보시고, 이 노래는 빌리 조엘이 실제로 경험을 한 상황이라고 해요. 어떤 앨범이 실패를 해서 바에서 피아노를 치는 아르바이트 같은 걸 하면서 지내는 시절에 그 시절 노래라고 하는데요. 그 노래 가사 중에 이런 가사가 있어요. 토요일이라서 사람이 꽤 붐비네요. 그리고 지배인이 내게 웃음을 보내요. 왜냐하면 그는 이 사람들이 인생을 잠시 잊기 위해 나를 보러 여기 온다는 걸 알거든요. 라는 가사가 있는데, 지금 제 이 말로 이 가사를 들으셨잖아요. 나중에 돌아가셔서 이 뮤직비디오를 보시면 그 장면이 어떤 장면인지 단번에 알아채실 수 있습니다. 이 피아노맨 노래 살짝 한번 들려드릴게요. 물론 끝까지 듣지 못해 가슴을 또 부여잡아야 하겠지만. Sing us a song, you're the piano man. Sing us a song tonight. 언제쯤 우리가 이 음악을 함께 들을 수 있는 시간이 될까? 네, 피아노맨이라는 노래 한번 저는 그래서 이 가사를 듣고 그 뮤직비디오를 보고 나서 든 생각은, 과연 이 피아노맨은 그 하루에 지친 일과 그리고 일상의 반복되는 무료함, 삶의 고달픔 이런 걸 잊으러 바에 와서 술을 마시면서 피아노 연주가의 노래와 피아노를 들으면서 그걸 잊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위해서 피아노를 치는 이 피아노맨은 과연 어떨까? 그 마음은 어떨까? 행복할까? 아니면 그 또한 고달프고 애달플까? 이 피아노맨은 그렇다면 어딜 가서 위로받을까? 뭐 이런 생각들이 들었습니다. 나중에 이 음악도 꼭 다시 한번 찾아서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종이를 미리 나눠드리는 바람에 무언가를 막 쓰셨는데, 지금 이제 또 좀 읽어드려야 될 것 같아요. 다들 진짜 열심히 써주시네요. 중학교 2학년 때까지 피아노 학원을 다녔어요. 다니던 학원 이름이 쇼팽 음악 학원. 길게 다닌 편이었는데 부모님은 금전적으로 음악을 할 형편이 안 되고 나중에 직업을 가질 때도 어려울 거라며 수시로 학원을 그만두길 부탁하셨어요. 결국 중2 때 그만두게 되었답니다. 부모님은 공부를 하시길 바란 것 같은데 어쩐지 문예창작과에 진학했네요.
그러다 작년에 소설 쓰는 것에 지쳐 있었는데 어쩌다 학원이 여전히 남아있다는 걸 알고 몰래 학원에 들어갔어요. 선생님과는 마주치지 않았지만 초등학생 정도 된 여자아이와 마주쳤다가 놀라 뛰쳐나왔답니다. 피아노는 그만두게 되었지만 소설은 놓치면 안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었어요. 지금은 잘 쓰는 건 아니고 잘 쓰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고 보민 양이 적어주셨습니다. 피아노를 참 어릴 때 좋아해서 계속 치고 싶었는데 피아노는 그만두고 문예창작가가 돼서 이젠 소설을 쓰시는데 그렇다고 피아노를 뭐 소설 쓴다고 피아노를 못 치진 않죠. 아까 그 최정아 작가님 보셨죠? 그런 이제 또 피아노도 하나의 그 돌파구 그리고 또 하나의 나의 정서를 위로해주고 나를 따뜻하게 소설 쓰는데 지친 나를 감싸주는데 피아노 치기가 아주 큰 도움이 될 수 있으니까 피아노 다시 또 쳐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연 하나만 더 읽고 이야기를 또 드릴게요. 초등학교 때 그러니까 봐 이렇게 초등학교 때 다 피아노 학원을 다녔다니까. 초등학교 때 피아노 학원에 가면 원장 선생님이 또 꼭 문제네요. 원장님이 사비로 사신 베토벤, 바흐, 음악가들의 일대기를 다룬 만화책 전집이 있었는데 1번 연습하고 5개씩 지우는 사과 알림판보다 그 만화책 전집을 읽으며 음악가의 천재성을 몰라주는 평론가들에게 화를 내는 것이 더 재밌었다. 이거 지금 한 문장으로 이루어져 있거든요. 이거 지금 그때 이 베토벤, 바흐 여러 그 음악가들 천재성을 아셔서 아마 지금 이 사연 주신 분은 지금 어떤 음악을 들어도 훨씬 아름답고 훨씬 마음에 와닿게 들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피아노를 계속 치시는지 모르겠지만 즐거운 음악 생활, 청취로서도 즐거운 음악 생활 하고 계실 거라고 믿습니다. 네. 이쯤에서 제가 이 피아노 학원 그리고 이 뭐 인생의 수건 사업 꿈 이런 것들 생각했을 때 예전에 읽었던 책 중에서 생각나는 책 구절이 있어서 읽어드리려고 들고 왔어요. 다들 이병률 작가님의 끌림이라는 에세이는 다 아시죠? 뭐 다들 읽어보셨을 텐데 이 중에서 한 구절을 좀 읽어드릴게요. 나이와 발레. 나는 40이 되는 순간 두려워질 것 같았다. 그건 20이 되기 직전에도 30이 되는 직전에도 마찬가지였기 때문. 20이 되기 직전엔 너무나도 많은 눈물을 흘렸고 30이 되기 직전엔 너무나도 많은 매혹들 앞에 쓰러졌기 때문에 40 직전의 시간들도 다르지 않을 거라 생각한다. 마찬가지로 숨이 막힐 것 같다. 어떤 일이건 사람이건 혹은 그렇지 않은 막무가내의 이유로라도 나는 영 어려울 것 같다. 한 중년 여성이 미국에 몇 개월간 연수를 다녀올 일이 있었다. 한국에서처럼 빠듯하지 않을 터였으므로 그는 떠나기 전부터 미국에 도착하면 시간을 제대로 쓰기로 마음먹었다. 그리고 그곳에서 아주 어렸을 때부터 배우고 싶었던 걸 배우기 시작했다. 바로 발레였다. 40이 넘은 여성이 발레를 배우기 위해 발레 연습복을 차려입고 초급반에 등장한 거였다. 우스웠을까? 아니면 아름다웠을까? 발레 교습소는 병아리 같은 아이들이 잔뜩 모인 연습실이었지만 어른이었고 동양인이었고 게다가 나이 40이었지만 오직 땀만이 그의 온몸을 타고 흘러내리면서 그 자신을 위로했을 것이다. 가슴은 쿵쾅거리고 그 때문에 어지러웠을 것이고 마침내 그토록 하고 싶었던 걸 시작했다는 사실만으로도 속이 다 후련해져서 떼굴떼굴 마룻바닥을 뒹굴었을 것이다. 왼발 오른발 왼발 오른발. 발등을 내려다보는 그의 모습은 아마도 눈부셨을 것이다. 발끝을 세우고 여러 바퀴를 뱅그르 도는 발레 동작에 감동을 받은 그는 꼭 한 번만이라도 그걸 해보고 싶었다고 한다. 이유는 단 한 줄이지만 목마른 이유다. 초급의 과정을 지나 토슈즈와 우아한 색의 로맨틱 튀티를 입었는지 안 입었는지는 중요하지 않다. 우리가 무엇을 하는 데는 과연 그렇게 많은 이유가 필요한 걸까? 네,
이런 책이었습니다. 아까 제일 처음에 사연 보내신 분이 그러셨잖아요. 내 나이 37 피아노 학원이 다시 너무 가고 싶어요. 왜 그럴까요? 했는데 이 마지막 문장에 답이 있네요. 이유가 필요하지 않은 것 같아요. 가고 싶다라는 게 이유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오늘 이렇게 첫 방송 피아노 학원이라는 이야기로 정말 이 이야기 저 이야기 횡설수설 우왕좌왕 이야기를 나누었는데요. 어떠셨는지 모르겠어요. 앞으로 계속 또 여러분들과 함께 어떻게 됐든 도란도란 오손도손 이야기를 잘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봄 기운이 좀 느껴지셨나요? 봄이죠. 이제 봄입니다. 봄이고 그렇다면 이제 시작이고요. 인생의 수건사업, 꿈, 뭐 이런 것들 한번 다시 생각해보고 수첩 앞에 또 다시 한번 지키지 못하더라도 다시 한번 적어놓고 하는 시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새길게요. 저도 뭐 피아노 학원 안 새기려고 했는데 다시 적어놓고 제가 피아노 학원 다니게 되는 날 그리고 언젠가 피아노를 잘 치게 되는 날 그 소식도 방송을 통해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도 좋은 단어, 좋은 멜로디 꼭 만나시기를. 네, 감사합니다. 양양이었습니다. 저와 함께한 첫 문장의 소리 어떠셨나요? 오늘은 봄볕이 좋아서 옷을 얇게 입었는데 좀 쌀쌀하네요. 다음 주에 저는 좀 더 따뜻한 문장들로 돌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문장의 소리 DJ 김진여였습니다.